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좋은 책을 중개하는 여러분의 중개서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서울 송파구 가락동 석촌 골목시장 쪽으로 가면 1층 진입부를 제외한 모든 외벽에 동일한 알루미늄 루버를 설치한 마치 가지런히 책이 꽂혀있는 책장처럼 세워진 건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2020년 제38회 서울시 건축상 최우수상을 받은 책을 주제로 한 전국 최초의 공립박물관 송파 책박물관입니다. 오늘은 이 송파 책박물관에 가서 구조주의를 제창한 프랑스의 사회인류학자 레비 스트로스가 1955년에 쓴 기행문 슬픈 열대를 중개해 드리겠습니다. 클로드 레비 스트로스가 쓰고 박옥줄이 옮겼습니다. 가장 원시적이며 가장 자연적인 상태의 삶을 사는 4개의 부족과 함께 지내면서 심성, 사고방식, 사회조직, 생활양식, 종교와 의례, 예술과 상징을 섬세하게 재현하고 문명과 미개가 모두 서구인의 욕망이 만들어낸 상상에 불과하다고 설파한 레비 스트로스의 구조적 산책의 길로 지금 떠나보겠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말해 다면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인류학자란 필연적으로 자신의 사회 내에서는 비판자가 되며 자신의 사회 밖에서는 동조자가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류학자는 자신의 사회에 대해서는 이상한 반항을 느껴 다른 사회를 조사하며 이 다른 사회가 자신의 사회에서는 결여되어 있는 무엇인가를 지니고 있는지를 발견하려는 것이다. 인류학자의 이와 같은 모순적 입장에는 더욱 회피하기 어려운 모순이 존재하고 있다. 만약 인류학자가 자신의 사회의 개선에 공헌하려고 한다면 그는 자기가 조사하는 다른 사회에서 그 자신의 사회에서 제거하려는 것들과 유사한 조건들은 경멸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상실하게 된다. 만약 인류학자가 현실로부터 초연하여 그가 연구하려는 사회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알기 위한 것이라고 간주한다면 그는 자신의 사회에 대해서 비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회에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사실들에 관한 생각을 단념해야만 한다. 그러나 레비 스트로스는 이 모순이 극복될 수 없는 것이라면 인류학자는 자기 직업의 숙명인 양자택일을 통하여 절단된 조건을 받아들일 수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한다. 우리의 연구 대상에 도달하기까지에는 숱한 노력과 낭비가 요구된다는 사실은 우리들 직업의 단점이 될 망정 결코 자랑거리가 되지는 못한다. 우리가 그토록 멀리에까지 찾아 나서는 진리는 그러한 겉껍데기들을 털어버렸을 때에만 비로소 가치를 지니게 된다. 물론 아직 알려지지 않은 신화, 새로운 결혼 제도 또는 어떤 시족 명칭 등의 완전한 목록을 기록하기 위해서 일 그 자체는 불과 며칠, 아니 때로는 몇 시간밖에 걸리지 않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궁핍과 진절이 나는 피로 속에서 6달간의 여행을 감행하여야 했을 때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러한 추억들의 찌꺼기, 예컨대 오전 5시 30분 우리 눈에 설익은 과일을 팔기 위해 우리 배의 선복을 따라서 작은 선대를 이루어 몰려드는 상인들을 보면서 레시페 항에 정박하러 들어가고 있었다 따위와 같은 보잘것없던 추억들은 과연 펜을 들어 기록해 놓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일까? 그런데도 이런 종류의 책이 나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인기를 끈다. 여행기, 탐험보고서 또는 사진첩의 형태로 된 아마존, 티베트, 아프리카 이야기들이 서점을 뒤덮고 있는데 이 책들이 주로 인기만을 염두에 두고 쓰여지고 또 편집되었기 때문에 독자는 그 속에 담긴 증언의 가치를 판단할 길이 없다. 거대한 서구 문명이 지금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기적을 낳긴 했으나 부작용이 안 생기도록 만드는 데는 분명히 성공하지 못했다. 알려지지 않았던 복잡한 구조로 만들어낸 서양 문명 최대 고명한 작품인 원자로의 경우처럼 서구의 질서와 조화는 이 지구를 오염시키고 있는 막대한 양의 새로운 부산물의 제거를 필요로 하고 있다. 여행이야. 이제 그대가 우리에게 맨 먼저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인류의 면전에 내던져진 우리 자신의 오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행담에 대한 사람들의 정열, 광기, 그리고 기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여행담이란 지금은 없어져 존재하지는 않지만 마땅히 계속 존재해 주기를 우리가 바라는 그런 것의 환영을 우리에게 갖다 주는 것이니까. 그리고 또한 그것은 이미 실현된 우리가 어찌할 수도 없는 2만 년의 엄연한 사실에서부터 우리를 도피하게 해주기도 한다. 이제는 더 이상 별 도리가 없게 되었다. 문명이라는 것은 이제 토종이 풍부한 지역에 잘 보호된 구석에서 사람이 노력하여 가꾼 저 약하디약한 꽃이 아니다. 토종은 왕성한 활력 때문에 위협적이긴 해도 그 반면에 변화무쌍한 강한 모종을 새로 만들어낼 능력도 갖고 있다. 인류는 이제 단일 재배를 개시하려 하고 있다. 인류는 마치 사탕물을 재배해내듯 문명을 대량 생산해낼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인류의 식탁에는 오직 그 요리뿐이리라. 나의 이러한 인생 행로는 1934년 가을의 어느 일요일 아침 9시에 걸려온 전화 한 통을 받으면서 막을 올리게 되었다. 전화는 당시 프랑스의 국립고등사범학교 교장이었던 셀레스탱 부글레로부터 걸려온 것이었다. 그는 몇 년 전부터 내게 호의를 보여왔으나 약간의 거리감을 둔 채 말을 터놓고 지내지는 않았다. 그 이유는 첫째로 내가 고등사범학교 출신이 아니었기 때문이며 그 다음으로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설사 그 학교를 나왔더라도 그가 특별한 관심을 쏟고 있는 집단에 들어가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틀림없이 그는 더 나은 사람을 골라내기가 힘들어서 마지막 수단으로 내게 전화를 걸었던 것이리라. 자네 여전히 인류학을 하고 싶은가? 그는 느닷없이 그런 질문을 해왔다. 물론이지요. 그렇다면 상파울로 대학의 사회학 교수직에 원서를 제출해 보도록 하게나. 상파울로 근교에는 인디언들이 잔뜩 살고 있으니까 주말이면 그들을 연구하며 지낼 수 있을 걸세. 그 무렵에 나는 중대한 것이든 사소한 것이든 간에 모든 문제는 항상 동일한 어떤 방법을 적용시킴으로써 처리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시작했다.
그 방법이란 우선 어떤 문제에 관한 두 가지 전통적인 견해를 대치시켜 놓는 것이다. 그러고는 상식으로 정당화시킨 첫 번째 견해를 도입한 뒤 두 번째 견해로서 둘 다 파괴시키는 것이다.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제3의 견해를 사용하여 앞서의 두 견해가 서로 등을 돌리게 해보면 양자가 똑같이 부분적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 즉, 첫째와 둘째의 견해는 용어상의 기교를 통해 동일 실제의 상호 보충하는 두 측면으로 환원시킬 수가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형식과 내용, 용기와 내용물, 존재와 외견, 연속과 불연속, 본질과 실존 등의 방식으로 말이다. 이러한 수련은 사고 대신 말장난을 하는 일이며 따라서 결국은 말에서의 문제로 그쳐버리고 만다. 그것은 용어 상호 간의 유음, 동음, 다의와 같은 것이며 그것들은 차차 순전히 관념적인 보기를 만들어내는 데밖에는 도움이 되지 않으며 훌륭한 철학 연구란 그것을 교묘히 이용하는 것이라는 결론이 내려지는 것이었다. 글자란 기묘한 것이다. 글자의 출현은 인간들의 생활 조건의 심오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었고 또 이러한 변형들은 특히 그 성격이 지적인 것처럼 여겨지는 것 같다. 일단 사람들이 글 쓰는 방법을 알게 되면 그들은 하나의 커다란 지식 체계를 굉장히 축적할 수 있다. 말하자면 문자란 일종의 인위적인 기억 형태로 간주될 수 있다. 그리고 이 인위적인 기억의 발달과 함께 현재와 미래를 조직하는 보다 더 큰 능력이 생기게 된다. 사람들이 흔히 문명과 야만을 구별하는 모든 기준들 가운데서 문자라는 척도가 가장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다. 어떤 사람들은 글을 쓰고 어떤 사람들은 글을 쓰지 않는다. 글을 쓰는 집단은 하나의 지식체계를 축적하고 그 지식체계는 집단으로 하여금 그 자체에 부여된 목적을 향하여 훨씬 빨리 움직여 나가도록 도와준다. 글을 쓰지 않는 집단은 개인들의 기여이 결코 확대될 수 없는 한계 속에 구속되어 그 집단의 기원에 대하여 명확한 지식도 지니지 못하고 또 집단의 미래상에 대한 논리적인 관념도 갖지 못한 채 매일매일 움직이고 있는 어떤 역사의 죄수로서 남게 된다. 아마도 경의를 갖고 죽은 자를 다루지 않는 사회란 없을 것이다. 우리가 아는 바로는 인류가 아직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무렵에도 이미 네안데르탈인은 몇 개 돌멩이를 쌓은 무덤 속에 죽은 자를 묻었다. 물론 장례식은 집단마다 서로 다르게 거행된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같은 상이성에 내지 않은 불변의 감정을 생각해 본다면 이 상이성들을 무시할 수 있을 것인가? 비록 우리가 각 사회마다 이 문제에 대해 취하는 각각의 태도를 가능한 한 단순화시킨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말하자면 중간적인 위치들의 전체적인 계열에 의해 연결되는 양극단이라는 하나의 중대한 구분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떤 사회에서는 죽은 자를 쉬도록 내버려 둔다. 산자들의 죽은 자에 대한 주기적인 경의 표시로 말미암아 죽은 자는 산자를 괴롭히는 일을 하지 않는다. 설사 죽은 자가 산자를 만나러 온다 하더라도 틈을 두고서 그것도 예정된 시각에 오는 것이다. 그리고 죽은 자의 내방은 복리만을 가져온다. 예컨대 계절이 정확하게 바뀐다든지 여자가 임신을 하거나 야채밭에 작물이 있게 되는 따위의 모든 좋은 사건들이 죽은 자에 의해서 보증되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죽은 자와 산 자가
서로 약속을 하였던 것 같다. 죽은 자는 산 자의 애착심을 나타내는 어떤 온건한 표시에 대한 보답으로 그들이 있었던 곳에 머무르고, 이와 같은 순간적인 만남의 경우에도 언제나 산 자의 이익이 먼저 고려되었다. 한 종족이 지닌 관습들의 전체적 집결에는 언제나 어떤 특정한 양식이 존재한다. 관습이 체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나는 이러한 체계들이 수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또 개별적인 인간 존재들과 마찬가지로 인간 사회도 그들의 놀이와 꿈 또는 정신착란의 상태에서 결코 절대적인 방식을 창조해내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다. 인간 사회란 재구성이 가능한 관념의 저장고로부터 어떤 결합들을 선택해낸다. 신화, 어린이와 어른들의 놀이, 건강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의 꿈, 또는 심리학적, 병리학적 행위 가운데 표현되어 있는 것과 같은 모든 관찰된 관습들의 목록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화권수의 주기표와 유사한 일종의 주기표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될 것이다. 현실적인 것이든 또는 단지 가능할 뿐이든 모든 관습들이 이 주기표 내에서 가족으로 집단을 이루게 되고, 우리들은 사회가 실제로 어떤 것을 채택하느냐를 단지 식별하기만 하면 될 것이다. 하루에 2번씩 오전 10시 30분과 저녁 7시 모든 사람들은 시마랑, 즉 빨대로 마시는 마테라고 불리는 파라과이 차를 마시기 위해서 그들의 집을 둘러싸고 있는 담쟁이 동굴 아래로 모이게 된다. 마테는 우리들의 털가시나무와 같은 속의 작은 관목이다. 그것의 잔 가지를 땅속의 화구에서 나는 연기로 가볍게 구워서 회녹 속에 거친 분말로 만든 다음에 통 속에 오랫동안 보관한다. 물론 나는 진짜 마테차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마테라는 이름으로 유럽에서 판매되는 물품은 일반적으로 아주 나쁘게 변형된 것이므로 본래의 마테와는 아무런 유사성도 지니고 있지 않다. 마테를 마시는 데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 우리들은 여행하는 동안 몹시 지쳐 있기 때문에 곧바로 원기를 회복하고자 하는 조바심으로 마테를 한 줌 가득히 찬물 속에 집어넣고 급히 끓인다. 그러나 끓기 시작하자마자 불에서 끄집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마테는 향기를 모두 잃어버리고 말기 때문이다. 이것이 이른바 샤덴마테라는 것으로 차를 거꾸로 다려내는 방식인데, 마치 한 잔의 진한 블랙커피와도 같이 기름기가 돌다시피 하여 어두운 녹색을 띠고 있다. 완전한 사회란 없다. 각 사회는 그것이 주장하는 규범들과 양립할 수 없는 어떤 불순물을 그 자체 내에 선천적으로 지니고 있다. 이 불순물은 구체적으로는 숱한 양의 잔인, 부정, 그리고 무감각으로 표현된다. 우리는 이 같은 요소들을 어떻게 평가해야만 하는 것일까? 민족학적 조사가 여기에 대한 대답을 제공할 수 있다. 왜냐하면 어떤 적은 수의 사회를 비교하면 서로가 매우 다른 것처럼 보이게 되지만, 조사의 영역이 확대되어 나감에 따라서 이 차이점들은 점점 감소된다. 그리하여 마침내는 어떤 인간 사회도 철저하게 선하지는 않다는 점이 명백해질 것이다. 그러나 어떤 인간 사회나 근본적으로 약한 것도 아니다. 모든 사회는 겉으로 보아서 어떤 일정한 수요의 불공정한 대접을 받는 일부 구성원들까지 포함한 모든 성원들에게 어떤 이점을
제공한다. 그런데 이 사회층이란 사회생활에서의 어떤 타성으로 말미암아 사회의 모든 조직적 노력의 장애물이 되는 구성원이라고 볼 수 있다. 세계는 인간 없이 시작되었고 또 인간 없이 끝날 것이다. 내가 일생을 바쳐서 목록을 작성하고 또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될 제도나 풍습 또는 관습들은 마냥 이것들이 인간성으로 하여금 그것의 운명지어진 역할을 수행하도록 허용하지 않는다면 전혀 무의미해지고만은 어떤 창조적 과정에서의 일시적인 개화이다. 그러나 그 역할은 우리 인간에게 어떤 독립적인 위치를 배당하지는 않는다. 또한 비록 인간 자신이 저주받을지라도 그의 헛된 노력들은 하나의 보편적인 몰락 과정을 저지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다. 인간성의 운명적인 역할과는 전혀 달리 인간의 역할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욱 완전한 점에까지 도달해 있는 하나의 기계와 같다. 이 기계의 활동은 처음의 질서를 급히 해체하여 어떤 강력하게 조직된 물질을 점점 커지다가 언젠가는 명확해지게 되는 타성의 조건으로 빠뜨리게 한다. 숨을 쉬는 방법과 살아가는 방법을 처음으로 배웠던 시대로부터 불을 발견한 시대를 거쳐서 오늘날의 원자 및 원자핵 반응에 필요한 설계를 발명해내기까지 인간은 수백만 개의 구조들을 즐겨 분해하여 그 요소들을 재결합할 수 있는 상태까지 이르게 한다. 물론 인간은 도시도 세웠고 땅도 경작하였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이 같은 활동들을 면밀하게 조사해 본다면 우리는 이 활동들 또한 타성을 생기게 하는 기계들이며 이 기계들의 활동 범위와 속도는 그 속에 함축되어 있는 조직의 총계보다 엄청나게 크다는 점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레비 스트로스는 구조주의란 우리가 생각의 못한 조화에 대한 탐구이며 어떤 대상을 가운데 배제하고 있는 관계의 체계를 발견해내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구조주의는 인간의 행위가 하나의 화학적 요소처럼 과학적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생각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구조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는 자연이나 사회 현상에는 임의적인 것이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물리학자가 빛을 하나의 파동으로 혹은 방사체로 연구하듯이 인간 현상은 역사적으로나 혹은 구조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조주의의 적용을 사회 인류학의 특정 부분에만 국한하여 그 범위를 조심스럽게 넓혔던 레비 스트로스와 함께 걸었던 슬픈 열대 속으로의 산책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